일촉즉발, 위험천만한 사고 현장 속으로 그들이 간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라. 화마와 다투는 불의 전사들. 그 이름 소방관. 소방공무원 2016년 상반기 지원자 수 5만 6천 명. 경쟁률이 자그마치 10대 1.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오직 타인의 생명을 구한다는 긍지와 일념 하나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 시대의 영웅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좌합정보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소방공무원 편. 그 두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남부지방엔 지금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지방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너무 덥습니다. 오늘쯤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올해는 정말 일찍부터 더위가 찾아온 것 같아서 비 소식이 더더욱 기다려집니다. 네,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견디지 못할 만큼 너무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더위 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비처럼 저희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이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이 공시생 여러분들의 갈증을 풀어드리는 방송이 되길 저희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네. 오늘도 공시생 여러분들에게 촉촉한 단비 같은 정보 가득 준비했습니다. 네, 2주차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인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제 시험 상황에 대비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실 노량진의 스타 강사님을 저희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이분과 함께라면 소방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 윌비스 고시학원의 소방학,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시는 이름도 굉장히 좀 친근하세요. 네. 예전에 그 권투 선수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강정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공시생들로부터 명강의, 이 엄지척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네.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 잡정보센터 시청자분들에게도 엄지척 받을 수 있는 명강의 들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은요,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예. 핵심만을 짚어서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그 노량진 스타 강사분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괜히 스타가 아니신 겁니다. 30분이어도 어떤 300분을 들은 것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오늘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드릴 분 역시 지난주부터 쭉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소방공무원 특집이라고 또 굉장히 복장이 소방관 같은 아주 예쁜 빨간 복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커리어 칼리지 임송아 강사님 오늘도 수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꿔봤던 이 소방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공시생들은 정말 무더위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느끼는 실제 소방학에 대한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소방 법규가 저는 학개론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드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과태료 이런 법이 많으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고 비슷한 단어도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는 그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딱히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공시생분은 어제 그분보다는 그래도 좀 덜 슬퍼 보이는 느낌. 인상이 좋습니다. 굉장히 좀 네. 인상 좋으신 느낌이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에 소방 공무원 시험 그 전반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고 어제는 이제 국어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게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라는 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과학, 수학 교수님 이게 5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이것들은 이제 사회나 과학, 수학 같은 건 고등학교 때 저희가 배웠으니까 그래도
좀 모를 수 있어도 익숙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방학이나 소방관계법규는 저희가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일단 뭐 난이도, 뭐 특징 설명을 좀 해주신다 어떻게 있을까요? 네, 소방학계로는요 화재, 진압, 구조, 구급에 관한 업무를 이론적으로 먼저 학습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소방관계 법규는 소방 실무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공부함으로써요 소방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 소방공무원 시험의 두 과목이요. 예. 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 자, 그 이후에 소방학계로는요. 이 출제 경향을 보면 꾸준히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 대신 소방관계법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전 이명박 대통령 잘 네. 알고 계시죠? 네. 이 정책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하.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쉽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자, 그로 인한 효과로 상당히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더 이제 벽이 높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필수였으면은 못 배우신 분들은 이게 어렵겠지만 선택으로 되면서 좀 진입 장벽을 낮추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새롭게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공시생들이 그 선택 과목에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대학교도 소방 관련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소방학이나 소방관계법규를 선택 자신 있게 하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보통 비율이? 이 관련 학과생들은요. 실제로 이제 따로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따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동일하게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라면 오히려 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선은요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쉬운 과목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수는 100점입니다. 예. 그런데 조정 점수로는 70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관계 법규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수는 65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정 점수는 70점으로 환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이제 소방 관계 법규 쪽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제 조정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지 못해도 오히려 조정 후의 점수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런 부분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이 두 가지 선택과의 그 안정권 점수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분야마다 좀 다르고요. 매해 점수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네네. 이 소방 관련 학과 수험생들이 실시하는 이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은 과목 수가 적습니다. 그렇군요. 3과목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평균 90 이상의 점수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비전공생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과 같은 경우는 역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이 조정 점수로 65점에서 70점 정도면 일단 1차 필기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점수로 나중에 면접 때도 유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점수가 낮으면 면접 때 당연하죠. 좀, 예.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전공 관련 질문은 개별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점수를 좀 덜 받아도 면접에서도 점수를 더 받아서 조금 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꼭 패자 부활전 같이 그런 개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 직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점수는 전부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만으로 이제 새롭게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소방 공무원 시험은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면접 같은 경우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는 건 아니라고 아닙니다.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필기가 좀 중요하다는 거 예, 기억하셔야겠고요. 필기가 우선입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수학, 과학이나 사회 같은 선택 과목에 비해서 어쨌든 그 학습량이 좀 적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서 공시생들이 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범위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우리 김소환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보여주시죠. 네, 소방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인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소방학개론을 살펴보시면요. 총 6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소방조직, 소방기능, 그리고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총 6과목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방관계법규를 살펴보면요. 5개의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는데 먼저 기본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규,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추가적으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소방학개론 6과목, 그리고 소방관계법규 5개 영역에서 법률과 함께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도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스튜디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간의 기적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방공무원 특집 2주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임소환 강사님으로부터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의 시험 범위를 저희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교수님 이게 그 수학이나 뭐 사회, 과학에 비하면 일단 말씀 들은 대로 범위가 좀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방학 개론이 제일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책으로 치자면 저희가 또 그렇게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께일까요? 상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00페이지요? 기본적으로 한 1200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소방학개론은 왠지 뭐 화재 진압 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영화로 상영이 됐던 거 제목이 원제로는 백드래프트입니다. 네. 분노의 역류죠. 그렇죠, 분노의 역류.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요 분노의 역류라고 이제 번안이 돼서 상영이 됐습니다. 이 백드래프트 현상을 보게 되면요,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화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화염이 없다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소화됐다 생각을 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과거에 소방관이 이로 인해서 많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명 소방관 살해 현상이라고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좀 불길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열지 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런 거죠. 네, 그겁니다. 여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 가스와 일산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빵 터지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인 거군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얘기만 들어도 저희가 좀 영화 볼 때도 물론 영화지만 항상 우리가 그 영화 볼 때 되게 떨리잖아요. 그런 말 드는데 어쨌든 그 유리 심장인 분들 굉장히 좀 그 사람이 또 다치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좀 담력이 약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소방학개론을 배우시면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징후 징조 현상이라 그러죠. 소방대원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화재 신고를 접수를 하고요 출동을 하게 되었을 때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빨리 도착을 했을 때 보게 되는 현상이요. 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짙은 연기가요. 이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조금 더 늦게 도착하면 연기는 다 빨려 들어가겠죠. 자, 그러게 되면요. 이제 공기가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 특이한 소리도 들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도착했을 때는 결국 이제 그런 현상을 보긴 좀 어렵겠지만 창문이 남은 손잡이가 이제 대단히 뜨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잡게 되면요. 바로 3도 화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 줘야 되겠고요. 또 창문 같은 경우가 이제 깨져 있지 않거나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들여다 보면 말이죠. 창문 근처가 뭔가가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연기가 내부에서 마구 소용돌이 칩니다. 그와 같은 이제 징조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이처럼 소방학계로는 말이죠. 실제 화재 진압 시에 소방관의 안전 원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안전하고 관계가 된 문제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칠 일이 뭐 없잖아요. 영화 빼놓고 솔직히 뭐 뉴스를 봐도 이제 항상 그 이후의 상황, 연소된 이후의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저도 봤지만 뭐 이렇게 문 사이로 연기가 슉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럴 때는 그럼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 소방대원을 제외하고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딱 유일한 방법이라 그러면요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문을 여는 순간 대략 2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면요 하나, 둘, 빵 이렇게 터집니다. 그 폭발력은 뭐 거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폭탄과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럼 거의 그런 뭐- 현상으로 꼭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꼭 이렇게 불이 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숨을 거둔 거 이외에도 그런 식으로 그 폭발 현상 때문에 부상이 있거나 그렇죠.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날아가서 충격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내부의 장기가 파열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네.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드래프 현상이 일어날 때는 성급히 움직이기보다는 네, 네. 일단 119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방 공무원 시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소방 관계 법규는 이 소방 시설 점검 같은 업무를 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좀 편할 네. 텐데요. 우리가 비상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상구요. 이제 피난에 사용하는 출입구를 비상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이 비상구를 이제 물건을 쌓아두는 적재 장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화재 발생 시에 피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예. 절대 비상구에는 이 적재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상식적으로 이제 작은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요, 네. 우리가 유흥업소에 가서 친구들과 술 한 잔 정도는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런 때 습관적으로 출입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갈 때요, 이 비상구를 한번 세심히 눈여겨보세요. 위치만을 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출입구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출입구로 피난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비상구. 그렇죠. 비상구, 미리 예. 확보해 둔, 미리 알아둔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한다 그러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그 형님은 그런 밀폐된 장소에 가면 먼저 하는 게 뭐 하나 했더니 비상구를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탁자에 앉는다거나. 근데 그런 게 예전에 되게 웃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하겠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2층에 인천에서 왜 화재 났을 때 2층에 예, 있던 예. 술집이었는데 이제 창문을 간판을 낸다고 다 막아놔갖고 그때 한번 밀폐된 공간에서 큰 화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예. 비상구가 철문으로 되어 막혀 있었는데 있었죠? 낭떠지로 되어 있고요. 그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거고요. 아예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부분들 이제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네. 경우라고 볼 그러니까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그 안전사고 요즘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인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엔 전기 제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화재 사건도 확실히 뉴스를 접하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화재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게 뭐 사람 뜻으로 되겠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때 어떻게 좀 대처를 먼저 해야 될까요? 화재 시에 가장 많은 목숨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뭐냐면요. 연기 흡입입니다. 네. 자, 연기를 흡입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제가 기회를 좀 드릴게요.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요. 네. 네. 또 혹시 알고 있는 방법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코에다가 대는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대단하십니다. 미모도 출중하신데 실력도 겸비하신 것 대단한 같습니다. 친구입니다. 예.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잘 맞추고요. 거기에 대본에 이제 써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요. 예. 네.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제 요거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제 물수건에 물을 묻힌다. 시간이 좀 소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좀 이거 주민 좀 해주세요. 예. 너무 검은 봉지네요. 사소한 그렇죠. 집안에 이제 이런 비닐봉투 정도 하나가 다 있거든요. 이제 피난할 때 말이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입과 코를 막습니다. 자, 호흡하는 게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요. 5분 동안의 호흡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해도 좀 옆으로 빠져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럽니까? 5분 정도가 호흡이 가능한데요. 네. 피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검은 봉투가 이렇게 보통 비닐이 잘 안 접히는데 가지런히 접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평소에도 이제 진짜 들고 다니시는 굉장히 좀 맥가이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전 우선입니다. 그러니까요. 비닐 봉투가 그러니까 불났을 때는 아주 이게 생명줄이네요. 그렇죠? 네. 예. 저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방 안이나 뭐 거실에 하나쯤은 이렇게 있는데 네. 버리지 하나 마시고 챙겨야 될것 항상 같아요. 어디든지 비닐봉투를 좀 이렇게 비치해 놓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리고 소방관계법규 그 시험 고득점 전략을 제가 이제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은 고득점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 말고요. 다른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뭐 어느 직렬이나 시험 공부는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네. 자, 이 최소 기본서를요. 3회독 이상은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3회도. 자, 그리고요. 기출 문제를 풀어 보셔야 할 텐데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이 약한 부분을 강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 최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러면 실력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안에 충분히 푸는 연습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실패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윤정 아나운서가 다시 한번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최소 기본서를 3회독 이상을 반복적으로 네. 습득을 해서 기본을 충실히 다져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안에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숙달시켜줘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교수님 최근에 그 시험 출제 경향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기출 문제에서 6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실수 유도형 문제도 2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난이도 있는 문제도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10% 해당이 됩니다. 최신 유형의 문제라고 그래서요.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는 유형의 문제도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제 빈도는 출제 범위에서 한두 문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비중이 60%면 20문제 중에 12문제니까 이런 거는 네. 이제 꼼꼼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수 유도형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갈릴 것 같은 게 4문제니까 비중이 큰 편인데 이건 좀 꼼꼼한 사람들이 잘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덤벙대는 사람들은 좀 이제 그 트릭에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난이도 문제 2문제 정도까지 커버하면 일단은 뭐 합격권이라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80점 정도는 무난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1차 시험에는 패스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특징부터 고득점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과연 실제 시험은 어떤 문제들로 이루어졌는지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소방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인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네,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관계법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텐데 다음 문제는 2014년, 15년 연이어 출제된 문제라 아주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능 위주의 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2번,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 3번,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4번,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숫자도 많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것이 정답일지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요. 스튜디오에서 한번 다 같이 풀어보면서 정답 해설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출 문제 함께 봤는데요. 대단한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좀 풀어봐 주시죠.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 풀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저희가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틀려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 20만 제곱미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그럴 것 같고요. 같고요. 100m 이상도 무조건인 것 같고 4번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이면 당연히 성능 위주로. 다 맞는 얘기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뭐 틀린 말인가 싶은 게 이게 수익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답이 어떤 게 뭘까요? 답입니까? 잘 네, 모르겠어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 2번이요. 예. 자, 이제 2번 지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자, 가로쳐놓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네.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 경향에서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하느냐. 자, 무심결에 넘어갔지만 지하층이 제외냐 포함이냐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아무리 소방 관계 법규를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무심결에 읽고 넘어가면요. 맞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네 문제 중에 하나인 어떤 실수 네. 유도형.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꼼꼼하신 분들이 일단은 이런 건 잘 맞출 수 있는데 우리는 꼼꼼하지 않은 아는 걸로. 걸로. 예. 네, 이렇게 확인을 조그만한 차이가 네네. 큰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도 그렇습니다. 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실수할 만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네. 이 산을 먼저 보고 숲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요. 이 11층 이상은 지하층을 제외가 되겠고요. 그렇군요. 30층 이상은 지하층을 포함입니다. 5층 또는 7층 이상은요. 지하층 역시 포함이 되거든요. 자, 이제 공부를 할 때도요. 이 부분이 실수를 유도하는 거니까 예. 연습할 때 이렇게 합니다. 11층 제외, 30층 포함, 5층 또는 7층 포함 이런 식으로 아예 실수를 없애버리고 내용을 파악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2014년, 2015년 연속 기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게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다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는 꾸준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 다음 문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은 기필코 한 문제를 다음에는 맞춰보겠습니다. 임소환 강사님 문제 주시죠. 네,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이번에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번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 문제입니다. 네, 소방학개론에 관한 문제인데 왜 제가 역대급이라고 하는지 문제를 보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 휘발유와 아세톤은 몇 석유류에 해당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전 아세톤은 손톱 지우는 데만 써봤지 이게 위험물인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아세톤과 휘발유는 몇 석유류에 과연 해당할까요? 네, 이게 문제를 모르면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스튜디오에서 한번 다 같이 풀어보시죠. 네. 네, 한번 예. 풀어보시죠. 일단 뭐 아는 바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1석유류라고 하는 게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석유니까 1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1번 맞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 예. 이참에 한번 소방 공무원 제가 진짜 맞힌 시험에 거예요. 예. 응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먼저 정답을 이유가 어떻게 되죠? 말씀드립니다. 예, 1번이 정답인데요. 이 제4류 위험물은요. 제1석유류, 이제 제4류 위험물을 7가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예. 듣기엔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제 나열을 좀 해 보면요. 특수인화물류,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알코올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제4류 위험물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각각에는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품명 중심으로 지금 3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제1석유는요. 휘발유와 아세톤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톤은 매니큐어 지우는 데 사용이 되겠고요. 제2석유는요. 우리 주유소 많이 가봤죠.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2석유가 등유, 경유에 해당이 되겠고요. 제3석유는요. 중유와 클레오파트라 아닙니다.
클레오 소투유라고 합니다. 제4석유류는요. 점점 머리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기어유와 실린더유입니다. 예, 자, 이제 예. 정확하게 품명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는 쉽고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뭐 달달 외우지 않으면 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경쟁률이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셔도 그거는 뭐 상대적인 것뿐이지 결코 낮은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많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좀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기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임성아 강사님. 네, 이번 문제는 그래도 좀 아는 단어들도 나오면서 그래도 좀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소방학 개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한번 문제를 보면요. 이번 문제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포함되는 설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리면요. 1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2번 스프링클러 설비, 3번 옥내 소화전 설비, 4번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네, 이번에는 꼭 정답을 맞추시길 바라면서 스튜디오에서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 뭐 이렇게 단어 몇 가지를 떠올리면서 대충 찍는 거죠. 네. 물 분무, 소화 설비니까 뭐 이제 불을 끈다는 개념에서 저는 스프링클러 하겠습니다. 저는 네, 4번이요.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자동 소화를 본 거죠? 네. 그렇죠. 예. 자동 소화와 스프링클러를 봤습니다. 어떻게 답입니까, 교수님? 안타깝습니다. 모두 틀리셨습니다. 틀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함정에 걸린 건데요. 예, 예. 이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2번. 정답은요. 1번의 이산화탄소, 이번 아니죠? 1번의 아, 이산화탄소 1번. 소화 설비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이제 8개가 있는데요. 네. 우선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뒷단을 좀 빼고요. 짧게 물 분무, 미 분무, 포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분말, 청정 소화약제 소화 설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대부분이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물 분무 등이다. 물이 들어가는 설비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어의 현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 소화전 설비에 오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스프링클러 확실하게 물이고, 근데 이제 옥내 소화전이나 자동 소화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인가요, 이게 다? 네, 그렇습니다. 아. 수계 소화약제라고 해서요. 물 분무, 미 분무, 그러니까 포소화 소화기가 설비. 아니군요. 이거는 소화액이 그러니까 그렇죠. 소화액이 개념이 아니고 물의 개념인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이나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가 물이란 거,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꼼꼼하게 외우셔야 돼요. 외울 게 네, 정말 다 많습니다. 외워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정말 이렇게 좀 네. 맞춰보려고 했는데 좀 크게 맞춘 게 없어서 오늘도 좀 허무한 마음이 드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 유도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외워야 되는 예, 것들이 하나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공시생 여러분들에게 네. 고득점 전략 공개해 제일 주시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날 배운 과목에 대해서 그날 복습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약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실수할 만한 부분을 잡아낸다 그러면요.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참게 매일매일 뭐 예습복습 말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하여튼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꼭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잡정호센터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필수 과목인 국어가 아니고 이제 오늘 뭐였죠? 이게 소방학개론 네.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네. 오늘도 소개해 주신 예. 커리어 칼리지의 임성아 그리고 강사님도 또 감사합니다. 강정구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호센터 1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말 못할 취업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네네.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오랜만에 만나는 코너죠. TV 취업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채용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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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인천 지역 어떤 채용 소식 가져오시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인천 지역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스타코입니다. 네. 주식회사 스타코는 인천 남동구 청릉대로 고잔동에 소재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체로서 금속 가공 및 용접 공정 검사와 출하 검사, 그리고 품질 관련 서류 등을 담당할 품질관리 사무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식회사 스타코의 품질관리원 3명을 모집하는 채용건인데요. 이게 신입 채용인가요? 지원 자격 좀 알려주시죠. 네,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고요.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우대 사항은 좀 다양한 편인데요. 네네. 먼저 산업공학 전공자와 컴퓨터 OA 프로그램 가능자, 그리고 인근 거주자, 영어 가능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이고요. 주식회사 스타코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6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사항 부분이 좀 특별하다고 하니까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인천 지역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식선입니다. 네네. 인천시 남동구 능어대로 고잔동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생산 제조업체인데요.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할 생산 품질 관리 경력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식산에서 생산직 경력사원 1명 채용건입니다. 이 경력이 몇 년 이상 되어야 할까요? 네, 경력은 2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요. 네. 학력은 초재주얼 이상입니다. 네네. 네, 급여 부분은 연봉 2,800만 원에 상여금 300% 별도 지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6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마감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 점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자, 서울 지역 오늘 채용 소식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서울 지역 기업은 네. 디지털 데일리입니다. 디지털 데일리는 개인 서비스 업체로서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케팅, 광고 및 상품기획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고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기타 개인 서비스 업체라고 하셨는데 디지털 데일리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디지털 데일리는 IT 전문의 온라인 신문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경력 무관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신입 채용 같은데요. 신입 채용 시에 우대 사항 같은 게 있나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하니 많은 지원 바라고요. 급여 부분은 연봉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신입 채용건인데요. 급여나 우대 부분이 좋으니까 구직자분들은 접수 마감일 꼭 확인해 보시고 워크넷을 통해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안세기술입니다. 주식회사 안세기술은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로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헤드원 1명을 모집합니다. 네, 주식회사 안세기술의 건축 헤드원 1명 채용건인데 건축 헤드원 그 주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정보통신 분야 관로, 선로, 배선, 설계 도면 수정, 편집 작성 등을 주 업무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채용 지원 자격 좀 알려주시죠. 네, 지원 자격으로는 고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우대 사항은 따로 없고요. 급여는 월 2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니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력 2년 이상의 캐드원을 뽑고 있는데요. 이 서류 제출할 때 경력 증명서도 필요할까요? 네, 서류 제출 시는 필요치 않고 최종 합격 시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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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인천광역시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앞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주고 또 고민을 해결해보는 코너이죠. TV 취업 상담소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보객의 주임 연구원인 김현준 코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취업고객이 주임연구원 김연준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치님과 첫 시간인데 오늘 방송 통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좀 아무쪼록 많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항상 함께하는 우리 취업정보센터, 잡정보센터의 훈남이죠.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남규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먼저 이현주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취업준비생들의 고민 사연을 듣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TV 취업상담소는요. 네. 158만 취업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의 취업보객이 카페와 함께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다음 취업보객이 카페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과 고민거리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취업준비생들의 생생한 사연은 이남규 아나운서가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첫 번째 사연 보실 텐데요. 카페 아이디 뽀개봅시다님의 고민 사연 내용입니다. 고민도 함께 뽀개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졸 신입 28%가 1년 안에 퇴사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아마 제가 취업인 뉴스 시간에 같이 전해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취업난이 심한데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유유. 근데 이런 건 경력에도 쓰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1년 이내 퇴사하면 사회 부적응자로 보인다는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걱정이 많은 취준생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현실이 이러합니다. 또 코치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취업준비생들 앞으로 취업진로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 이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은 퇴사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왜 퇴사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딱딱한 문화, 수직 상하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힘이 드니까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뒤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게 취업이라는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단은 주변의 성화도 그렇고 또 이런 주변 상황들 눈치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적응 못한다는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나를 써주는 회사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선택이 나중에는 결국 고민 상담하시는 분처럼 짧은 경력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사회 부정이라는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닌지 예. 아니면 시간을 허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더 큰 고민으로 발전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이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이 높다는 뉴스를 저희 취업인 뉴스에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남규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이 상담자처럼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그 뉴스를 보고 고민이 더 많아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한국경영자총협에서 조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보실 텐데요. 네. 이 보시다시피 입사 후 1개월부터 1년 사이에 약 5%에서 27.7%까지 이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퇴사의 이유가 뭔지 설문을 해봤더니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와 자기가 선택한 직무일 텐데도 그것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코치님, 이게 그 1년 안에 적응을 못하고 또 다른 곳을 간다고 해서 또 뭐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1년 안 하고 나면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다른 곳 갔을 때 경력으로 쓰기가 좀 민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라는 조직이 수직 상하 구조를 많이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자랑하는 기업에서도 그 일을 할 때는 비즈니스 마인드 혹은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솔직히 말만, 단어만 살짝 바꾸게 되면 야근 강요, 업무 지시 우선 선행이라는 뜻이랑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부터 마인드를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이 닥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고취하시는 연습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학생 때 꿈꿨던 그런 핑크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을 보면요. 짧은 경력은 언급하는 게 좋을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네, 아무래도 짧은 경력은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통설인데요. 예, 예. 근데 그 짧음이 새로 지원하는 분야랑 맞는 분야라면 언급하셔도 된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자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 부적응이라는 측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 취업에 성공했었다는 커리어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지원한 회사가 이전에 짧게 몸담았던 회사와 좀 부합한다면 그때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주의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심하셔야 할 것이 고민 상담자분께서 의뢰하신 것처럼 부적응이라는 부분인데요. 예, 예. 이 부분은 내가 다녔던 회사의 조직 문화가 나랑 맞지 않았고 그다음에 너무 성급했었다. 그래서 그런 후회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 기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나랑은 정말 잘 맞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준비하시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고민 해결은 되셨길 바라고요. 자, 다음 고민 상담자의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남규 아나운서. 네. 자, 이 두 번째 사연은요. 아이디 취업 크래프트님의 면접 관련 고민 내용입니다. 네. 이 면접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면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원 분야는 전자부품 및 제품 조리원입니다. 그런데 이 면접을 볼 때 마지막에 질문 있냐는 질문을 할 때 무엇을 질문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자기소개해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답변 부탁한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네, 이번 고민은 면접 단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들은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할 텐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업체의 말을 들어보면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말아라 라는 말들이 조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자기 주장을 쭉 늘어놓는 너무 긴 답변도 좋은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단답형을 기피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면접관은 하루에 수십 명의 면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단 몇 명만 뽑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말을 하게 되면
면접관의 기억에서는 금방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하지 마라. 또 길게도 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짜 이런 말이 제일 애매한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라면 하면서 또 길게 하면 안 되고 또 단답형으로 하면 금방 잊혀질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없는 건 아니죠. 네네. 물론 면접을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자, 그렇다면 취업을 위해서 서류 전형, 뭐 인적성 검사, NCS 같은 많은 전형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 예. 면접 준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고 나서야 면접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늦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예, 취업의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관문 자체가 이제 최종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접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만들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황된 대답을 안 하려면 평소에 많이 해보는 많이 수밖에 생각을 없어요. 해보는 왜냐하면 어떤 질문 나올지 모르는데 그때 대처해서 일목요연하게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그게 좀 연습을 좀 효율적으로 하겠죠. 예. 네, 그 신입 구직자들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인지 조사한 통계 자료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예, 네. 저도 신입사원 면접 때 받았던 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상 그냥 소신 있게 대답하면 될 것 같은 질문들이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신 뒤에 대답을 하셔야 할 질문들입니다. 예. 1위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소개, 그다음에 자신의 강점, 주량을 묻는 정도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데 내가 앞에를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마치 막 패좌부활전처럼 여기서 뭔가를 쏟아붓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남규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일단 마지막에 제 강점이랑 저의 간절함 이런 걸 조금 어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주로 새벽 시간대 했는데 뭐 아침 뉴스, 새벽 뉴스 체력이 시켜만 좋다. 주시면 정말 쌩쌩하게 할 수 있다. 꼭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뉴스 하는 거야. 보니까 체력이 정말 좋습니다. 잠도 없고 네, 정말 맞습니다. 같이 운동해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이렇게 어쨌든, 네,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일까요? 네, 저도 코칭을 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요? 네, 우선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고민 상담자분께서 의뢰하셨던 자기소개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면접관은 하루에 수십 명의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많은 면접자를 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어필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면접관 기억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지지 않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첫 포문을 잘 열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가져가면 면접 잘 봤다는 소리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어떤 자기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치를 해야 되고 일맥상통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자기소개가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모든 면접 지원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되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항상 첫 질문에 대한 첫 답변의 첫 문장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의 슬로건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나이키 하면 Just Do It, Just do it. 예. 떠오르죠. 그다음에 두산 하면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런 슬로건을 만드는 건데요. 그 면접장에서 내가 가장 처음으로 말을 떼는 그런 것들이 땡땡 대학에서 땡땡 전공을 한 누구입니다 라는 것보다 Just do it, 일단 해보고 보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대답이 되어야 면접관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코치님은 어떤 방법으로
취업 준비생들한테 코칭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얘기하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취미나 특기, 그다음에 아니면 직무 적합성, 직무 경험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고 예. 그 키워드에서 슬로건 만들기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편입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는 제 자기소개를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원래 공대 출신이고 취미가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라서 제 슬로건으로 예시를 많이 들어줍니다. 제 자기소개는 춤추는 엔지니어 김현준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춤추는 엔지니어가 춤을 춘다. 어르신들은 이게 엔지니어 춤을 왜 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특이한 느낌이 드네요. 예. 네, 그렇죠. 여기서는 포인트가 우선 면접관에게 기억 남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 남는지, 그리고 나의 특기랑 직무 연관성에 관련된 부분을 어필한 케이스인데요. 춤을 춘다고 하면 우선 쾌활한 이미지, 그다음에 혹은 분위기 메이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지금부터 이렇게 임팩트 있는 한 문장을 그렇죠.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출고대기 시간 유익한 정보 함께 했는데요. 자, 끝으로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렇게 고민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을 텐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면 아는지,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취업 고민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거리를 적어주시면 저희 TV 취업 상담소에서 시원하게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TV 취업 상담소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현준 코치님과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공무원 특집 1호목이 탄생 2주차 순서가 계속 이어갑니다. 네, 내일은 이 소방공무원 면접 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